내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 대학을 갓 졸업했을 무렵 나는 한 회사에서 인턴을 했다. 내가 처음으로 배정된 팀에서 만난 선배는 나를 하인처럼 대했다고 할까? 갑질이 적당할 듯. 자기 앞에 있는 모니터를 10cm 옮기는 것도 나를 시켰고, 사소한 실수만 해도 나 엿먹여? 라며 면박을 줬다. 사회생활이 처음이었고 모든 게 평가 대상이었던 인턴 신분의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저 이 집단의 가장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고단한 미생의 시절을 보냈다. 그런데 인턴십을 마치고 한참이 지난 어느 날, 잠자리에 드는데 갑자기 그 선배 생각에 분한 마음이 들었다. 생각해보면 큰 권한이 있던 것도 아닌데 대단한 권력이라도 지닌 듯 구는 그녀에게 나는 단 한 번도 끔틀하지 못했고, 그런 나의 태도는 그녀가 나를 점점 더 하대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그녀가 나에게 한 행동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잘 보이려 애쓰며 불편한 내색 한 번 하지 못한 나 자신이었다. 다른 경우긴 하지만 민주화 운동을 하다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이 과거를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이유는 그때 겪었던 고통보다도 고문하는 이들에게 잘 보이려 했던 자신의 모습이라 했다.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 사람의 자존감에 치명상을 끼치는 건 부당한 대우 자체보다 부당한 대우에 굴복한 자기 자신인 거다. 그러니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은 이에게,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이에게 친절하려 애쓰지 말아야 한다. 정중함으로 맞서되 그들에게 비굴해지지는 말자. 상황을 바꿀 수 없을지라도 저열한 인간들로부터 스스로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겐 최소의 저항이 필요하다. 비참해지려 애쓰지 않을 것. 인스타그램에 처음 입성했을 무렵 랜덤으로 올라오는 피드에서 약간의 과장을 보태 허리까지가 가슴인 엄청난 글래머의 사진을 보았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니 말로만 듣던 럭셔리 SNS였다. 예쁘고 몸매 좋고 명품을 휘감고 늘 해외여행 중인 여자. 하지만 나에게 문화 충격을 준 것은 나와 다른 그녀의 삶이 아니라 그녀의 수많은 팔로워였다. 왜 이토록 많은 사람이 그녀의 삶을 들여다볼까? 궁금해하며 계속 들여다보니 문득 아침에 맛있게 먹은 삼각김밥이 처량해졌고, 득템했다고 좋아한 8,900원짜리 스팽글 가방이 초라해졌다. 미디어는 너무 쉽게 타인의 삶을 훔쳐볼 수 있게 하고, 옛날 같았으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이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런데 과연 그 호기심은 무료일까?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법이란 책에서는 타인의 삶을 훔쳐보며 내 삶과 비교하는 것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 이야기했다. 타인에게 자기 삶의 스포트라이트를 내어주곤 자신은 관객석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우리 역시 약간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삶을 구경하고 그 대가로 비참함을 지불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충족된 호기심으론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그 에너지와 호기심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삶을 돌보는 데 사용돼야 한다. 그러니
타인의 삶에 기꺼이 친구는 되어주되 관객은 되지 말자. 몇 장의 사진으로 요약된 그들의 삶보다 우리에겐 우리의 삶이 더 소중하다. 부디 비참해지려 애쓰지 말자. 보통의 존재로 충분히 행복할 것. 어린 시절 차를 타면 언제나 해가 나를 따라온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언젠가 세일러문 정도의 마법 소녀가 되는 걸 상상하곤 했다.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생각을 계속한다면 중증의 과대 망상 판정을 받기 딱 좋을 것이다. 그래도 나이를 먹으면 악의 무리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영웅은 아닐지라도 어딘가 특별한 어른이 되어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현실의 나는 평범한 어른으로 자라났다. 화려한 삶도 아니며 무한의 자유를 누리지도 않는다. 여전히 소고기는 마음껏 사먹기 어렵고 좁은 생활 반경 속에서 멋없는 일상을 반복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평범한 어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점. 어린 시절 내가 품었던 이상을 떠나보내는 지점. 어른의 사춘기는 그 지점에서 오는 게 아닐까. 물론 그 순간이 슬프고 씁쓸하긴 하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환상과 기대감에서 벗어나 보통의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꾸리는 것. 어른의 숙제란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앞으로도 세일러문이 돼서 지구를 구할 일도, 워런 버핏과 점심을 먹을 일도, 소르본 대학의 교수가 될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나의 동창들이 내 소식을 듣고 배가 아파 복통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친척들의 가문의 영광이라며 나를 우러러 보는 일도 아니다. 대신 내게 쓰고 싶은 글이 있고 더 알고 싶은 궁금한 것들이 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수영을 배워서 바다에서 마음껏 시간을 보내고 싶고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며 나의 세계를 확장하고 싶다. 내 삶에는 많은 제약이 있고 보장된 것은 없지만 보통의 삶에도 허락된 많은 것이 있다. 어른의 사춘기는 지금의 자신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채울 수 있을 때 종결되는 것이며 우리는 그 순간 진짜 어른이 될 것이다. 나를 평가할 자격을 주지 않을 것. 예전에 친구가 소개팅을 했던 남자는 친구에게 좋아하는 운동이 있냐고 물으며 골프나 승마 같은 건 안 좋아하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건 사실 취미가 아닌 상대의 경제력을 가늠하기 위한 질문. 남자든 여자든 이성의 경제력을 보는 게 나쁜 것은 아니다. 나 역시도 분명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것과 쉴 새 없이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를 내며 사람의 모든 걸 숫자로 환원하는 건 좀 다른 문제다. 사는 집을 확인하고 연락이 없었다는 사람. 부모님 직업을 확인하는 것에 모든 대화를 쏟는 사람. 그런 상대들 앞에서 누군가는 답안지를 제출한 아이처럼 상대가 나에 대해 내릴 평가에 불안하다고 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리 불안해할 필요가 있을까? 내 경우를 말하자면 아무리 능력 있다 해도 숫자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은 삶의 기쁨이 너무 단출한 것 같아서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 한마디로 내 취향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겐 내가 자격 미달이겠지만
그 사람도 내겐 자격 미달인 거다. 내게 필요한 건 나와 닮은 단 한 사람일 뿐이지 그들이 아니며 그들만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만약 누군가 우리를 숫자로 평가한다면 놀고 있네. 니들은 어차피 다 탈락이야, 이것들아. 안목을 기를 것. 20대 초반에 인생의 노하우 같은 것을 모아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그중 한 꼭지는 저렴한 옷 여러 벌을 사지 말고 한 벌에 좋은 옷을 사라는 이야기였다. 시간이 지나 옷장을 보니 그 말이 떠올랐다. 세일한다고 무작정 산 겨울 코트와 내 몸은 생각하지 않고 쇼핑몰 피팅 모델 사진만 보고 산 치마와 다른 어떤 옷과도 화합을 이루지 못한 재킷이 있었다. 그렇다고 지난 쇼핑을 후회하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 그땐 여러 옷을 입어보고 실패하며 내게 어떤 스타일의 옷이 어울리는지, 어떤 옷을 골라야 하는지 나만의 취향과 안목을 만들어가는 시기였다. 만약 당신도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면 그만큼 잘 어울리는 옷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는 의미다. 그러니 그 실패에 머무르지 말고 실패를 통해 길러낸 안목과 취향으로 내게 가장 좋은 한 가지를 찾아내자. 삶이란 결국 내게 가장 잘 어울리는 질 좋은 옷 한 벌을 찾는 일이다. 미래에 대한 엉터리 각본을 쓰지 않을 것. 한동안 별일 아닌 일에도 걱정을 반복한 적이 있다. 미리 걱정해 두면 막상 문제가 벌어졌을 때 안도감이 들어서 그랬다. 예를 들어 기침이 계속 나와 폐병을 걱정하며 병원에 가면 독감쯤은 다행스럽게 느껴지는 것처럼 안도감을 얻기 위해 과장된 걱정을 했던 거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건 신기하게도 중간 과정 없이 반복돼서 나중에는 기침만 해도 폐병에 걸린 듯 벌벌 떨게 된다. 그런데 왜곡된 걱정은 습관이 되고 최악의 상황을 홀로 리허설하며 탈진하게 된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는 일을 앞서 걱정하는 건 핵전쟁이 일어날까 두려워 땅굴에서 살거나 쓰지도 않을 물건을 대량 구매했다가 유통기한이 지나 쓰지도 못하고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행위다. 불행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불행을 앞당겨 올 뿐 삶의 낭비이자 비합리적인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낭비를 줄일 수 있을까? 걱정은 대체로 비합리적이고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에서 촉발된다. 그렇기에 과장된 걱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막장 드라마급의 개연성을 가진 왜곡된 생각을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한다. 당신의 걱정을 들여다보자. 일어날 확률이 낮은 최악의 경우를 떠올리고 있지는 않은가? 겨우 기침을 단서로 폐병을 염려하고 있지는 않은가? 날조된 미래에 붙잡혀 지금을 망치지 말자. 당신의 괴로움은 당신이 쓴 엉터리 각본 때문이다. 불안하다고 무작정 열심히 하지 말 것. 생각해보면 나는 대학을 졸업한 뒤 꽤 많은 것을 하며 열심히 살았다. 공모전에서 수상도 했고, 돈을 내고 수상한 단체의 리더십 프로그램에도 참여했고, 21세기의 인재가 되기 위해 한 달간 코딩을 배우기도 했다. 지나고 보니 지금 내 일에 도움도 안 되고 기억도 나지 않는 일들을
참 열심히도 했다. 물론 세상에 쓸모없는 경험이 어디 있으랴. 스티브 잡스가 타이포그래피를 배워둔 것이 훗날 애플 디자인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더냐. 하지만 시간은 무한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전문 영역이 있어야 부수적인 경험도 빛을 보는 거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는 것 같은 세상에서 살기에 뭐라도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서 뭐라도 하고 거기에서 안도감을 얻는다. 하지만 기억나는 건 오직 헬로 월드뿐인 어설픈 코딩 실력과 어떤 자격도 증명하지 못하는 허술한 자격증과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활동들로는 삶에 무엇도 보장되지 않고 그 안도감 역시 쉽게 증발한다. 세상에는 우리의 불안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고 무엇이 중헌지를 모르며 현혹되는 법이다. 그러니 단지 열심히 살아가는 자신을 증빙하기 위해 사람들이 무리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불안에 쫓겨 열심히 하는 건 그만두시라. 대신 원점으로 돌아가자. 당신은 어떤 존재인가? 당신의 삶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목적을 세우고 방법을 찾자. 당신의 목적을 충분히 의식하고 실천하는 것, 진짜 안도감이란 그곳에 있다. 누구의 삶도 완벽하지 않음을 기억할 것.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남자애가 나에게 너가 힘든 일이 뭐가 있겠냐라고 말한 적이 있다. 추측하자면 나는 반에서 잘 떠들고 괄괄한 타입이었는데 조용했던 그 아이는 내가 부러웠던 것 같다. 하지만 당시 중증의 중3병을 앓고 있던 나는 부모님과의 갈등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대신 난 다른 친구를 부러워했는데 그 친구야말로 힘든 일이 없어 보였다. 예뻤고 다들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어 했다. 그런데 몇 년 후 친해진 그녀는 내게 중3 때가 가장 힘들었다며 선생님들의 차별과 편견에 죽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신기한 일이다. 그 남자애도 틀렸고 나도 틀렸다. 우리는 자신에게 결핍된 부분을 가진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완벽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타인에 대해 얼마나 알 수 있을까? 박연선 작가의 드라마 청춘시대에는 한 달간 중국으로 떠나는 진명을 보며 공항 직원들이 부럽다. 너도 부모 잘 만나서 태어나 라며 서로 속닥거리는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사실 진명은 6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냈던 동생이 죽은 후 전 재산 170만 원을 털어 무작정 한국을 떠나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며 타인의 삶의 무게를 짐작하지만 타인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듯 우리의 눈에 비친 타인의 모습도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이유와 무게의 슬픔을 안고 살며 각기 다른 상처를 가졌을 뿐 손상되지 않는 삶은 없다. 그러기에 당신이 알아야 할 분명한 진실은 사실 누구의 삶도 그리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 때론 그 사실이 위로가 될 것이다. 행복을 삶의 목적이라 말하지 않을 것. 고등학교 때 인생의 목적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상하게도 내 대답은 기억나지 않지만 많은 친구들이 행복이라 말한 건 기억이 난다. 어른이 된 지금도 여전히 왜 산이 나는 질문에 대한 가장 흔한 대답은 행복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행복하려고 태어난 낭만적 존재가 아니다. 인간이 느끼는 원시적인 감정은 기쁨, 분노, 혐오, 공포, 슬픔, 놀람, 이렇게 6가지인데 인간이 행복하려고 지구에 왔다면 행복에 가까운 감정을 딸랑 한 가지만 세팅해 놓았을 리 없다. 굳이 부처와 쇼펜하우어를 들먹이지 않아도 삶이란 행복이 넘치는 꽃밭이 아니다. 그런데 삶의 목적을 행복으로 규정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행복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너무 자주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울함을 감추기 위해 애쓰고 어떻게 해서든 슬픔을 억눌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삶은 본래 행복과 불행을 모두 포함하는 경험의 장이다. 베르사유 궁전을 아름답게만 두고 싶어서 화장실을 없앤다 해도 산다는 건 궁전 구석에서 몰래 똥도 누고 때론 남이 싼 똥도 밟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 가끔은 슬퍼도 우울해도 된다. 맑은 날만 지속되면 가뭄이 되듯이 그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 물론 우리는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나 역시 당신의 행복을 빈다. 하지만 삶의 목적은 삶 그 자체일 뿐이다. 지나간 과거와 작별할 것.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반 아이 중 몇 명을 유독 예뻐했다. 수업 시간엔 항상 그 아이들에게만 질문했고 늘 그 아이들을 칭찬했다. 나는 나를 주인공 옆에 앉아있는 엑스트라 같은 존재구나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린 내가 그렇게 느낄 정도니 어지간히 편애하셨나 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촌지받는 것으로 유명한 선생님이었다. 한 번은 선생님이 엄마를 불렀는데 엄마가 빈손으로 찾아가자 면박을 준 일이 있었다고 한다. 몇몇 아이들을 예뻐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나 보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어른도 잘못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 그저 내가 주인공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은 꽤 오래 마음에 남아 있었다. 세상엔 참 답없는 인간도 한심한 인간도 많다. 그들은 어린 시절 우리 내면에 상처를 주기도 했고 성인이 되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우리를 잡아끌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현재의 문제를 과거에서 진단한다. 내가 자신감이 없던 것은 그 선생님의 차별 때문이었고, 내가 자존감이 무른 것은 부모의 양육 방식 때문이었고, 내가 열등감에 시달리는 건 아이들의 괴롭힘 때문이었다고. 거기까진 옳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통해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는 것은 그 과거에 머물러 뒤늦게 보상받기 위함도 아니고 자기 연민에 빠져 비운의 공주님 취급을 받기 위함도 아니다. 그 고리를 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다. 세상에는 한심하고 서툴고 성숙하지 못한 인간들이 있고 우리는 운이 나쁘게도 그들을 만날 수 있다. 그렇지만 과거를 보며 되짚어볼 진실은
그 선생님은 그저 한심한 인간이었을 뿐이고 나의 부모는 처음부터 부모가 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닌 서툰 어른이었을 뿐이고 그 아이들은 어리석었을 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때의 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만큼 너무 어렸다는 거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무력한 어린아이가 아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과거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갈 자격이 있다.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과거에 연약했던 나에게 위로를, 미성숙했던 그 모든 존재들에게 작별을 고해야 한다. 어떻게 살 것인지 물을 것. 나는 한동안 삶은 향유의 대상인가 아니면 의미 추구의 대상인가 하는 고민을 한 적이 있다. 답을 고르기는 어려웠다. 일단 삶의 의미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두루뭉술한 소리 같았고 어떤 뜻인지 와닿지 않았다. 복잡하게 생각하니 피곤했던 나는 삶을 향유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생을 느끼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실제로 그건 꽤 좋은 삶이다. 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만을 남기려 노력했는데 큰 카테고리에서 보자면 일, 인간관계, 즐거움,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함이었다. 벌어지지 않은 일에 미리 불안해하지 않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으면 했다. 희미하게 계획했던 밑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것에 성취감과 기쁨을 느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나와 결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 나를 짓누르는 관계와는 거리를 뒀고 그들이 내게 함부로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내 삶의 즐거움을 위해 시간을 냈고 하루에 몇 번 하늘을 보며 감탄하는 날들을 보냈다. 외면했던 문제에 직면하며 해결했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통념, 사회가 규정한 정답에서 한 발 떨어지니 삶은 명료하고 가뿐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은 계속되었다. 매 순간 나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만으론 부족함을 느꼈고 알 수 없는 허무함이 반복되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삶의 의미를 찾기로 했다.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하는가? 많은 질문 끝에 내가 찾은 답은 자신의 내면에서 존재의 본질과 선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개인의 영역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나아가 사회 안에서 그 선을 실현하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희극시인 아리스토파네스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선 타인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듯이 사회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물론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의 삶은 내팽개치고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라는 게 아니다. 자신의 마음을 밝히고 그 힘으로 공적 가치를 실현하며 사회 안에서 존재감을 느끼라는 뜻이다. 나의 경우는 세상이 조금 더 괜찮은 곳이었으면 했다. 가난해서 힘들지라도 비참함을 느끼지 않는 곳이 되기를 바랐다. 세상을 조금 더 친절하게 만들고 싶었다. 내가 이따금 배달이나 택배를 온 기사님에게
음료수를 건넸던 이유는 사소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의 따뜻함을 논할 수 있길 바랐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위해 기부했고 내가 마주치는 누구도 더 이상 모욕하지 않으려 애썼으며 내가 쓰는 책을 통해 작지만 유의미한 파동을 만들고 싶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끝나지 않던 질문. 내 나름의 답을 이야기하자면 우리 좋은 삶을 살자.